방 안에는 오직 죽음의 그림자만이 가득했습니다. 1879년 9월의 어느 차가운 새벽, 프랑스 베테유의 작은 골방 안에서 한 여인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카미유. 평생을 지독한 가난 속에서 남편의 빛이 되어 주었던 모네의 첫 번째 아내이자 유일한 뮤즈였습니다. 32이라는 꽃다운 나이였지만 오랜 영양실조와 암투병으로 인해 그녀의 육체는 이미 하얗게 발해가고 있었습니다. 침대 곁에 앉은 사내의 손에는 아내의 손을 쥐어줄 온기 대신 차가운 나무붓과 팔레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내의 눈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시선은 아내의 굳어가는 얼굴에서 차마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숨소리가 마침내 잦아들고 방 안이 고요해진 순간 사내의 눈동자가 기괴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라는 인간의 감정을 집어삼킨 예술가의 잔인한 본능이 깨어난 것이죠. 죽음이 아내의 얼굴을 덮쳐오는 그 짧은 찰나, 그녀의 이마와 뺨, 그리고 입술 위로 기묘한 색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붉은 빛이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푸른빛이 감돌았고 이내 생명의 온기가 떠난 피부는 짙은 보라색과 회색의 그늘로 뒤덮였습니다. 사내는 자신도 모르게 붓을 들어 캔버스를 칠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걱거리는 붓소리만이 적막한 방안을 채웠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눈이 미쳐버린 것 같아. 당신이 떠나는 이 순간마저 내 늙고 병든 눈은 당신의 얼굴에 내려앉은 죽음의 색깔을 추적하고 있어. 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걸까? 나는 인간도 아니란 말인가? 사내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조차 오직 빛과 색채의 변화로만 받아들이는 이 잔혹한 화가, 그가 바로 훗날 전 세계가 사랑하게 될 인상주의의 거장 클로드 모네였습니다. 그는 훗날 친구에게 이 순간을 고백하며 자신은 평생 빛의 노예로 살아가야 할 저주받은 운명이라며 자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건져 올린 화가 클로드 모네의 뜨겁고도 시린 삶의 여정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아울러 영상 시작에 앞서 독자 여러분께 작은 양해를 구합니다. 평소 편안한 수면을 돕기 위해 화면의 채도를 낮추어 제작해왔으나 오늘 밤만큼은 참으로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삶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그려낸 모네의 이야기인 만큼 그가 평생을 바쳐 쫓았던 위대한 빛의 조각들을 이미지로나마 온전히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의 색채가 오늘 밤 여러분의 소중한 수면에 조금이나마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눈을 감고 소리로만 채우셔도 좋으니 어둠을 뚫고 나온 모네의 빛이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내의 죽음마저 빛으로 그려낼 정도로 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지독한 빛의 집착으로 몰고 갔던 것일까요? 그 위대한 반역의 서막은 프랑스의 작은 항구 도시, 그리고 캐리커처를 그리던 한 철부지 소년의 발칙한 재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40년 11월 14일, 프랑스 파리의 영세한 상인 가문 속에서 태어난 클로드 모네는 5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를 따라 북부 노르망디의 거친 항구 도시 르아브르로 이주하게 됩니다. 선박 의장품과 식료품 도매업을 하던 그의 아버지는 전형적인 19세기 프랑스의 부르주아였습니다. 아들이 가업을 이어받아 안정적이고 계산적인 상인의 삶을 살기를 강력히 원했죠. 하지만 소년 모네는 교실 안의 딱딱한 규율과 장부의 숫자들에는 도무지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의 진짜 교실은
사방으로 거친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매 순간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는 노르망디의 해안가였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이 되면 모네는 책상 서랍을 살짝 열고 선생님들과 마을 유력자들의 특징을 기괴하게 비틀어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캐리커처, 즉 풍자화였습니다. 이 발칙한 소년의 손재주는 단순한 낙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사람의 외모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특징을 단 한 번의 분놀림으로 포착해내는 모네의 천재성은 금세 소문이 났고 그는 겨우 15살의 나이에 르아브르의 유일한 미술용품점인 그라비의 가게 유리에 자신의 풍자화를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그림들은 액수당 10프랑에서 20프랑이라는 제법 쏠쏠한 금액에 팔려나갔습니다. 당시 프랑스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2프랑에서 3프랑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춘기 소년이 앉은 자리에서 수가 가뿐한 거금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진 모네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거장이라는 작자들은 왜 그렇게 골방 안에 틀어박혀서 수개월 동안 칙칙한 풍경을 그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을 조금만 비틀어 그려도 대중은 열광하고 돈을 쌓아들고 오는데 말이야. 회화라는 건 그저 대중의 눈을 즐겁게 하는 기술일 뿐이야. 당시 모네는 예술의 숭고한 가치보다는 상업적인 성공의 단맛을 먼저 알아버린 오만한 천재였습니다. 그런 소년의 눈에 매일같이 무거운 이젤과 기름 냄새 나는 캔버스를 짊어지고 바닷가로 나가는 한 중년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외젠 부덴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주류 미술계가 거들떠보지도 않던 노르망디의 거친 바다와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을 있는 그대로 그리던 고독한 화가였습니다. 모네는 부댕의 그림을 보며 형태도 흐릿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낙서라며 침을 뱉듯 비웃었습니다. 맥작하게 주인인 그라비에가 두 사람을 기어코 대면시켰을 때도 모네는 부댕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거만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부댕은 소년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관찰력을 단숨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얘야, 네 캐리커처 속 인물들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더구나. 훌륭한 재능이다. 하지만 너처럼 뛰어난 눈을 가진 아이가 왜 그런 일회성 낙서에만 머물려 하니? 나를 따라 저 밖으로 나가자. 골방의 인공적인 조명등 아래서 머리로 상상해 그리는 가짜 세계는 집어치우고 진짜 살아 움직이는 빛을 보고 흐르는 구름을 보고 저 바다의 날숨을 직접 눈으로 목격해보렴. 자연이라는 거대한 신은 단 한순간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단다. 그것을 온전히 화폭에 담아내는 것만이 진짜 화가가 걸어야 할 유일한 길이다. 부댕의 끈질긴 설득에 모네는 마지못해 따라 나선 소년의 머릿속을 도끼로 내리치는 듯한 경이로운 과학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서양 미술계를 지배하던 아카데미 학풍은 사물에 고유한 색이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나무는 초록색, 바다는 파란색, 사과는 빨간색이라는 고정관념이었죠. 화가들은 실내 작업실 속에서 그 정해진 규칙대로 물감을 섞어 매끈하게 칠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네가 마주한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한 줄기 햇살에 의해 수만 가지 빛깔로 부서지는 바다는 푸른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색이었고 찰나의 순간 에메랄드색으로 빛나다가 해가 저물 때는 눈이 멀 것 같은 핏빛 황금색으로 타올랐습니다. 구름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마다 대지의 색깔이 완전히 새로 고침되는 모습을 보며 모네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물의 고정된 형태와 고유색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며 세상의 진짜 본질은 오직 사물의 표면에 부딪혀 반사되는 빛의 파편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세상은 전부 가짜였어. 내 눈이 비로소 열렸고 나는 자연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모네는 훗날 이 순간을 회상하며 부댕을 자신의 영혼을 깨운 은사로 칭송했습니다. 캐리커처나 그리며 돈벌이에 취해 있던 철부지 소녀는 그날 노르망디의 바닷가에서 완벽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세상의 모든 순간에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포착하려는 빛의 사냥꾼 클로드 모네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부르주아 가문의 안락한 미래를 과감히 집어던지고 파리라는 거대한 예술의 심장부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빛의 과학을 깨달은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주류 미술계의 거대한 벽과 아들의 반역을 용납하지 않는 아버지의 잔인한 경제적 보복이 그의 목을 죄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광회화에 눈을 뜬 모네는 1859년 예술의 심장부인 파리로 상경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나폴레옹 3세의 통치 아래 산업혁명의 정점을 달리고 이석고 심흥 부르주아들이 대거 등장하며 미술 시장의 규모도 급격히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모네의 아버지는 아들이 파리의 국민미술학교인 에콜 데 보자르에 입학해 고전주의의 거장인 앵그르나 델라로슈 같은 가문의 명예를 높일 화가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아버지가 매달 보내주는 두둑한 생활비는 모네가 파리의 중심가에서 안락하게 정착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네의 반골기질은 국립학교의 엄격하고 규격화된 시스템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조각상을 그대로 베껴 그리거나 역사와 신화 속 한 장면을 작업실 안에서 정교하게 가공하는 아카데미학 퉁은 모네가 노르망디 바다에서 본 살아있는 빛을 완벽히 모독하는 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네는 국립학교 대신 자유로운 분위기의 사설 아카데미인 샤를 글레르의 작업실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평생의 동지인 오기스트 르누아르, 알프레드 시슬레, 프레데리크 바지유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기존 미술계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젊은 반역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네의 아버지는 경노했습니다. 내 돈을 받아가며 그런 근본 없는 낙서쟁이들과 어울리다니. 당장 에콜 데 보자르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매달 보내주던 생활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 아버지는 경제적 줄을 끊어 아들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5의 모네에게 가문의 파멸을 불러올 운명적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1865년 자신의 대작인 풀바듀의 점심 식사와 녹색 드레스의 여인의 모델로 찾아온 17살의 처녀 카미유 돈시웨였습니다. 카미유는 상류층 가정에서 자란 기품 있는 여성이었지만 가난한 무명 화가인 모네의 거칠고도 뜨거운 예술적 열정에 매료되어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모네 역시 카미유의 피부 위로 흐르는 섬세한 빛의 굴절을 보며 그녀를 자신의 영원한 뮤즈로 삼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뜨거웠지만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엄격한 신분제와 경제적 논리는 내목했습니다. 모네의 아버지는 근본 없는 모델 여자와 살림을 차린 아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아버지는 가혹하고도 잔인한 최종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 비천한 모델 여자와 당장 헤어지고 혼자 고향 르아브르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네 친척 고모의 유산을 상속받게 해주고 화가로서의 경제적 지원도 전폭적으로 재개하마. 하지만 끝까지 그 여자 곁에 남겠다면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단 1센트의 돈도 기배하지 말거라. 당시 프랑스에서 가문으로부터의 절연은 단순한 감정의 단절이 아니라 사회적 매장과 경제적 파산을 의미했습니다. 당장 매일 먹을 빵 한 조각,
캔버스를 살 물감 한 통에 돈도 없던 모네에게 아버지가 제시한 조건은 굶주림에서 벗어나 안락한 예술을 할 수 있는 달콤한 지옥의 유혹이었습니다. 실제로 동료였던 시슬레나 바지유 같은 화가들도 가문의 원조 없이는 버티기 힘든 미술 시장의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모네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버지가 제시한 부르주아의 삶을 걷어찼습니다. 그는 1867년 사랑하는 카미유의 손을 잡고 파리의 외곽에 있는 허름한 단칸방으로 야반도주하듯 살림을 차렸습니다. 주머니에는 단 몇 프랑의 잔돈뿐이었고 겨울에는 벽난로를 피울 땔감조차 없어 캔버스 뒤에 까는 마대자루를 뒤집어 쓰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이 시기 모네가 겪은 야반도주는 단순한 도망이 아닌 처절한 생존의 경제학이었습니다. 프랑스 민법상 빚을 갚지 못하면 가구와 가재 도구는 물론 화가의 생명과도 같은 그림들까지 모두 압류당해 경매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모네는 밤마다 집주인과 채권자들의 눈을 피해 자신이 그린 소중한 캔버스들을 둘둘 말아 배낭에 넣고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가문이 약속한 풍요를 버리고 스스로 절대 빈곤의 길을 선택한 사내. 그러나 그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본의 논리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자신의 눈에 비친 빛의 진실만을 그리겠다는 예술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1867년의 봄은 모네의 인생에서 가장 시리고 잔인한 계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카미유와의 사이에서 첫 아들 장이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된 모네의 손에는 아이에게 물릴 젖조차 살 돈이 없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파리는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 남작의 주도로 거대한 도시정비 사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화려한 대로가 뚫리고 가스등이 밤을 밝히는 푸뇨의 이면에는 급격한 자본주의화로 인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난 빈민들의 처절한 생존 투쟁이 존재했죠. 모네 역시 그 자본의 냉혹한 바퀴 아래 깔린 희생양이었습니다. 당시 화가가 주류 미술계에서 살아남아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국가가 주관하는 공모전인 살롱전이었습니다. 살롱전의 심사위원들은 고전주의적 해부학과 정밀한 명암법을 신봉하는 고리타분한 학자들이었습니다. 모네가 야외에서 포착한 대담하고 거친 붓자국들은 그들의 눈에는 예술이 아닌 그리다만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1867년에 이어 1868년에도 모네의 야심작들은 살롱전에서 줄줄이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림이 팔릴 리 만무했고 신용은 바닥을 쳤습니다. 매일 아침 모네의 집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이들은 법원에서 보낸 집달리들과 채권자들이었습니다. 밀린 방세를 내지 못하자 집주인은 가구와 옷까지 그리고 모네가 밤을 새워 그린 그림들까지 전부 압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프랑스 민법에 따라 압류된 그림들은 시장에서 헐값에 강제 경매로 넘겨질 처지였습니다. 자식 같은 작품들이 남의 손에 넘어가 난도질 당하는 꼴을 볼 수 없었던 모네는 결국 채권자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자신이 그린 캔버스 20여 점을 스스로 찢어 발겼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제 손으로 살해하는 듯한 피눈물 나는 파괴 행위였습니다. 그해 6월, 모네는 극심한 우울증과 신경쇠약으로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는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인해 도시 빈민층의 자살률이 사상 최고치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절망에 찬 노동자들과 예술가들이 생강으로 몸을 던지는 일은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흔한 비극이었죠. 그리고 그 잔인한 유행의 대열에 모네 역시 서게 되었습니다. 밤안개가 짙게 깔린 생강의 다리 위, 모네는 홀로 텅 빈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매 순간 이토록 경이로운 빛을 뿜어내는데
왜 내가 이 세상에서 허락받은 공간은 단 한 평도 없는 걸까? 예술이라는 신을 쫓아 가문까지 버릴 것만 내게 돌아온 것은 처자식을 굶겨 죽이는 무능한 가장이라는 낙인뿐이구나. 내가 사라지는 것이 카미유와 장에게 차라리 축복일지도 모른다. 모네는 눈을 감고 차가운 생강의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거대한 첨벙 소리와 함께 검은 강물이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폐 속으로 차가운 강물이 밀려들고 의식이 아득해지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그의 뇌리를 스친 것은 지독한 삶의 열망이었습니다. 물속의 무시무시한 냉기가 그의 잠자던 생존 본능을 거칠게 흔들어 깨운 것이요.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골방 안에서 나만을 기다리는 카미유와 핏덩이 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목격했던 그 위대한 자연의 빛들을 세상에 알리지도 못한 채 이대로 흙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모네는 필사적으로 팔다리를 휘저었습니다. 물가로 기어나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흙탕 위에 엎어진 모네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완전히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번뜩했습니다. 자살 시도라는 인생 최악의 바닥을 치고 올라온 사내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유일한 구원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붓을 쥐고 이 잔인한 현실과 끝까지 사투를 벌이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강가에서 홀로 오열하던 무명 화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암흑 속에서 벼랑 끝에 선 그를 구원하기 위해 파리의 젊은 천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의 차가운 물속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지만 모네를 기다리는 현실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습니다. 1860년대 후반의 파리는 겉으로는 화려한 만국박람회를 개최하며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지만 주류 미술계의 높은 벽은 모네와 같은 혁신가들에게 단 한 뼘의 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모네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붓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뜻을 품고 기성화단에 맞서 싸우던 바티뇨 그룹 동료들의 눈물겨운 연대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파리 바티뇨가에 위치한 카페 게르부아에는 매일 저녁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모임의 중심에는 전위 예술의 선구자였던 에두아르 마네가 이섰고, 모네와 르누아르, 시슬레, 드가, 그리고 비평가 에밀 졸라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밤 싸구려 와인을 마시며 살롱전의 고리타분한 심사제도를 무너뜨리고 진짜 현대의 삶과 빛을 그려야 한다 라며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뜨거운 예술적 이상과 달리 현실의 주머니는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 모네를 경제적, 정신적으로 구원한 가장 위대한 인물은 그의 동료 화가 프레데리크 바지유였습니다. 바지유는 남프랑스 몽펠리에의 대부호 가문 출신으로 의학을 공부하다가 미술로 전향한 유복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모네의 천재성을 누구보다 깊이 존경했고 자신의 안락함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고결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바지유는 모네가 방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넓은 작업실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그는 모네의 그림을 당시로서는 거금인 2,500프랑에 사들인 뒤 그 돈을 한 번에 주지 않고 매달 50프랑씩 나누어 모네에게 송금했습니다. 모네가 한꺼번에 돈을 쓰지 않고 매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한 눈물겨운 정기 후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동지 오규스트 르누아르와의 우정은 그야말로 한편의 처절한 드라마였습니다. 르누아르 역시 가난한 재봉사의 아들로 태어나 물감 살 돈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처지였지만 그는
자신보다 더 처참한 상황에 놓인 모네의 가족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르누아르는 모네의 집 단칸방을 수시로 드나들며 자신이 구한 작은 빵 한 조각을 반으로 쪼개어 모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먹을 것이 아예 완전히 떨어지자 모네가 줄임배를 움켜쥐고 침대에 무기력하게 누워있을 때 르누아르가 씩씩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품에는 남의 집 텃밭에서 몰래 파낸 감자 몇 알과 빵 부스러기가 들어있었습니다. 클로드, 정신 차리게. 여기 감자라도 좀 씹어보아라. 우리가 비록 줄임배를 잡고 굶어 죽을지언정 저 오만한 쌀롱전 늙은이들 앞에서 붓을 꺾을 수는 없지 않나. 내가 어떻게든 파리 시내를 뒤져서 먹을 것을 구해올 테니 자네는 저 빛을 그리는 사냥을 절대 멈추지 말게. 모네는 친구가 건넨 감자를 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들의 연대는 단순한 생계 부조리에 그치지 않고 서양 미술사의 판도를 바꾼 거대한 시너지 효과를 낳았습니다. 돈이 없어 가장 저렴하고 거친 빗자루 같은 붓을 써야 했던 모네는 역설적으로 그 거친 붓을 이용해 화면 위에 물감을 얇고 빠르게 툭툭 찍어 바르는 분할 보색 법칙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레트 위에서 물감을 섞으면 색이 탁해지니 캔버스 위에 순색의 물감 파편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시청자의 눈 속에서 색이 섞이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광학적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연대에도 잔인한 시대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870년 프랑스와 프로센 사이에 보불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모네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청년 바지유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원 입대했고 안타깝게도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비비의 전선에서 총탄을 맞고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소중한 후원자이자 친구를 잃은 모네의 슬픔은 필설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을 피해 영국 런던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던 모네는 바지유에 희생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예술을 세상에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난과 전쟁, 그리고 친구의 죽음 속에서 단단하게 단련된 젊은 화가들은 마침내 파리로 돌아와 보수적인 미술계를 향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반역의 폭탄을 투하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보불 전쟁의 포화가 지나간 뒤 파리로 돌아온 모네와 동료들의 앞길은 여전히 사막 같았습니다. 전쟁 후 복구 과정 속에서 프랑스 사회는 보수화되었고 프랑스 국립미술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살롱전은 더욱 완고한 잣대로 젊은 화가들의 목을 죄었습니다. 당시 살롱전은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화가가 국가의 공인을 받아 중산층 부르주아들에게 그림을 팔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유통망이자 권력의 핵심이었죠. 살롱에서 낙선한다는 것은 예술가로서의 사망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1873년 말 번번이 살롱의 문턱에서 좌절하던 모네는 마침내 분노를 터뜨리며 르누아르, 피사로, 드가, 시슬레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왜 저 고리타분한 학자들의 심사단 앞에 줄을 서서 자비를 구해야 한단 말인가? 저들이 우리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직접 전시회를 열면 그만이다. 관람객들이 직접 우리 그림을 보고 판단하게 만들자. 그렇게 1874년 4월 15일 파리 카푸신 연가에 위치한 전설적인 사진작가 나다르의 작업실에서 역사적인 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공식 명칭은 국력을 배제한 무명화가 및 조각가, 판화가 협회전이었습니다. 이 전시회의 중심에는 모네가 고향 르아브르의 항구 방파제에서 안개를 뚫고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는 찰나의 순간을 그린 대담한 작품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검은 실루엣의 배들이 흐릿한 바다 위에 떠 있고
거친 오렌지빛 붓자국 몇 개로 태양의 반사광을 표현한 그림. 바로 인상, 일출이었습니다. 당시 이 전시장을 찾은 대중과 평론가들의 반응은 예술적 충격을 넘어선 분노와 조롱이었습니다. 당시 중산층 부르주아들은 원근법이 완벽하고 사물의 표면이 도자기처럼 매끄럽게 마감된 역사화를 최고의 예술로 쳤습니다. 그런데 모네의 그림은 캔버스의 거친 천 질감이 그대로 드러나 이석고 멀리서 보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붓자국이 뭉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람객들은 돈을 내고 그리다만 쓰레기를 보러 왔다 라며 전시장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던 풍자 잡지 르 샤리바리의 기자이자 비평가인 루이 르루아는 신문 전면에 지독한 독설이 담긴 리뷰를 기고했습니다. 날카로운 눈을 가진 내가 고백하건대 모네라는 자의 인상 일출을 보았을 때 내 눈이 오염되는 줄 알았다. 저 화가는 사물의 형태를 그릴 줄 모르는 사기꾼이 분명하다. 거친 바다와 안개를 그린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흐릿한 눈에 맺힌 인상이라는 어설픈 낙서를 캔버스에 발라놓았을 뿐이다. 차라리 이제 막 공장에서 찍어낸 싸구려 벽지도 하니 이 그림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예술적 가치가 높을 것이다. 루이 르루아는 모네와 그의 동료들을 비웃고 모욕하기 위해 인상만 그리는 멍청이들이라는 뜻으로 인상주의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국민적인 비웃음 속에서 동료들은 충격을 받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조롱의 중심에 선 모네는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흐릿한 인상주의자라고? 그래, 아주 멋진 이름이군. 당신들 말이 맞아. 나는 저 방파제와 배의 고정된 형태를 그린 것이 아니라 그날 아침 매 눈을 때렸던 붉은 태양빛의 인상 그 자체를 그린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빛에 의해 매 순간 변하니까 말이야. 당신들이 우리를 모욕하기 위해 던진 그 이름, 우리가 명예로운 훈장으로 삼아주지. 모네는 비평가들이 던진 인상주의라는 모멸적인 단어를 자신들의 공식적인 미술사조 이름으로 채택해버렸습니다. 기성화단의 엄격한 규칙과 아카데미즘의 권력에 정면으로 맞선 미술사상 가장 통쾌하고 위대한 역전극이었습니다. 르루아의 비평은 역설적으로 이 새로운 미술운동에 거대한 화제성을 부여했고 주류 살롱 권력의 붕괴를 알리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양 미술사의 판도를 바꾼 이 거대한 예술적 승리의 이면에서 화가 모네의 인간적인 삶은 다시 한번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조롱 속에서 그림은 단 한 점도 팔리지 않았고 그의 단칸방에서는 첫 번째 아내 카미유가 차가운 병마와 싸우며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78년 지독한 영양실조 속에서도 둘째 아들 미셸을 출산한 카미유는 몸이 급격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에는 치료법이 없던 지독한 자궁암과 폐결핵이 동시에 그녀의 가냘픈 육체를 사정없이 갉아먹었습니다. 당장 아내의 통증을 줄여줄 약 한 첩,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모네는 절박한 심정으로 후원자들과 친구들에게 피 맺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발 10프랭만, 아니 단 5프랭만이라도 빌려주십시오. 아내가 약값을 대지 못해 골방 안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림에 울부짖고 제게는 물감을 살 돈은커녕 장작을 살 돈도 없습니다. 제발 저를 이 지옥 속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1879년 9월 5일 새벽
프랑스 베테유의 작은 골방 안에서 마침내 카미유는 32이라는 너무도 짧은 생을 마감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예술가로서의 광기가 잔인하게 충돌하는 미술사상 가장 기괴하고도 슬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침대 머리맡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오열하던 모네의 눈에 새벽녘에 희뿌연 창문을 뚫고 들어온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그 흐릿한 빛이 숨을 거둔 카미유의 얼굴 위로 내려앉는 찰나 모네의 가슴속 슬픔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그의 뇌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빛의 사냥꾼으로서의 잔혹한 메커니즘이 깨어났습니다. 죽음이 여인의 얼굴을 덮쳐오는 그 짧은 몇 분 동안 그녀의 피부 표면에서는 경이롭고도 섬뜩한 색채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온기가 빠져나간 자리에 차가운 푸른빛이 감돌았고 팡달로 변해버린 노란 그늘 위에 세포가 파괴되며 뿜어내는 짙은 보라색과 회색의 파편들이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모네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환각 환자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은 아내의 시신을 덮어줄 수의를 찾는 대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차가운 나무 팔레트와 붓을 쥐었습니다. 적막한 방안을 채운 것은 남편의 울음소리가 아닌 죽은 아내의 얼굴을 관찰하며 캔버스를 칠해나가는 잔인한 붓소리뿐이었습니다. 여보, 나를 저주해다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을 보내는 이 마지막 순간마저도 내 미쳐버린 눈은 당신의 얼굴에 내려앉은 죽음의 색깔을 추적하고 있어. 나는 인간도 아니란 말인가? 나는 오직 빛의 변화만을 기록하기 위해 태어난 저주받은 괴물이란 말인가? 모네는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지만 그의 이성적인 눈과 손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빛의 진실만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작품이 바로 미술사에서 가장 슬프고도 기괴한 걸작으로 꼽히는 임종을 맞은 카미유입니다. 그림 속 카미유의 얼굴은 형체가 온전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거칠고 빠른 푸른색과 보라색의 붓자국들이 그녀의 얼굴을 유령처럼 덮고 있을 뿐이죠. 뇌과학과 현대심리학에서는 이 순간 모네의 심리를 극단적인 트라우마 앞에서의 해리 현상이자 화가로서의 방어 기제로 분석합니다. 너무나 거대한 슬픔과 마주했을 때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적인 감정을 차단하고 오직 시각적 정보만을 처리하는 이성적인 상태로 도피했다는 것이죠. 아내의 유품인 작은 메달마저 전당포에 저당 잡혀 있어 친구들에게 구걸하듯 돈을 빌려 겨우 장례를 치러야 했던 비참한 현실 속에서 모네는 평생 이 순간의 자신을 죄책감 속에서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 잔인할 정도의 객관성과 관찰력이야말로 역설적이게도 그를 인상주의의 정점으로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평생의 뮤즈이자 빛이었던 여인을 잃고 깊은 암흑 속에 갇힌 화가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모네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들 기묘한 공동체의 생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손을 떨던 화가에게 운명의 신은 잔인하게도 또 하나의 거대한 지미를 얹어주었습니다. 그의 열렬한 후원자이자 파리에서 대형 진물 상점을 운영하던 부유한 부르주아 에르네스트 오슈데가 무리한 사업 확장과 주식 투자 실패로 완전히 파산해버린 것입니다. 벨기에로 야반도주를 감행한 오슈데는 자신의 아내인 알리스 오슈데와 6명의 아이들을 베테유의 모네 거처에 고스란히 남겨둔 채 무책임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로써 모네의 허름한 집에는 모네 자신의 두 아들인 장과 미셸, 그리고 남겨진 알리스의 6아이까지 총 8명의 아이들과 두 남녀가 함께 엉겨 살아야 하는
기묘하고도 가혹한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아이들에게 먹일 우유 한 병,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필요한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1880년대 초반 프랑스의 경제는 보불전쟁의 여파와 대공황의 전조 증상으로 인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민들의 지갑은 닫혔고 주류 미술계에서 여전히 낙서쟁이 취급을 받던 모네의 그림을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대가족을 지탱한 것은 알리스 오슈데의 간인한 생활력이었습니다. 그녀는 귀족 가문 출신의 고상한 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앞치마를 두르고 억척스러운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엄마를 잃고 영양실조로 골골대던 모네의 두 아들을 친자식처럼 품고 옷을 기워 입혔으며 절망 속에서 붓을 내던지려는 모네의 거친 손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클로드,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닫으세요. 당신은 오직 저 창문 너머의 빛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은 내가 어떻게든 버텨낼 테니 제발 붓을 놓지 마세요. 당신의 그림이 이 가족을 구원할 유일한 줄등불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시골 마을 배태 위의 보수적인 주민들은 남편이 도망간 여자와 아내가 죽은 화가가 한 집에서 8아이를 키우며 사는 모습을 보며 음란하고 부도덕한 불륜 집단이라며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첩의 자식이라며 따돌림을 당했고 가게 주인들은 모네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사회적 매장과 경제적 압박이라는 이중 고속에서 모네는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예술가로서의 자존심 사이에서 매일 밤 피를 말리는 고뇌를 겪었습니다. 당시 모네가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아이들의 구두를 살 돈이 없어 눈길을 맨발로 다니게 해야 하는 내 심정은 난도질 당하는 것 같다 라는 비참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예술적 신념을 굽히고 대중이 좋아할 만한 소박한 투경화를 헐값에 그려 빵과 바꾸는 굴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묘하고도 처절한 공동체 생활은 역설적으로 모네에게 강력한 생존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켜야 할 목숨이 8개나 된다는 무거운 현실은 그를 단순한 보헤미안 화가에서 세상의 벽을 부수고 나가야만 하는 강렬한 투사로 진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지독한 가난 속에서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네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파리의 소음과 위선적인 비난을 완벽히 차단하고 오직 가족의 생존과 자신의 예술에만 몰두할 수 있는 영원한 은둔의 땅을 찾아 헤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화가의 남은 일생을 바치게 될 위대한 성지, 지베르니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모네가 인생 최악의 생활고 속에서 허덕이던 1880년대 중반, 대서양 건너편에서 불어온 거대한 거품 경제의 바람이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기적 같은 반전극의 중심에는 서양 미술사상 가장 대담하고 선견지명이 뛰어났던 전설적인 화상, 폴 디랑 류엘이 있었습니다. 디랑 류엘은 프랑스 미술계가 모네를 사기꾼이라 비웃을 때부터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밀린 방세를 대신 내주며 그림을 사모으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시장의 장기 불황으로 디랑 류엘 역시 파산 위기에 몰려 있었죠. 1882년, 디랑 류엘은 마지막 도박을 감행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도저히 팔리지 않던 모네의 인상주의 그림 300여 점을 거대한 선박에 싣고 아메리카 대륙, 즉 미국 뉴욕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이 끝난 후 산업화와 철도 부흥기를 거치며 이른바 도금 시대라 불리는 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석유, 철강, 철도 등으로 순식간에 벼락부자가 된 미국의 신흥재벌 부르주아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세련되게 포장해줄 문화적 전유물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귀족들은 고리타분한 고전주의 종교화나 역사화를 선호했지만 격동하는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며 자라난 미국의 젊은 부자들의 눈은 달랐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뒤랑 위엘의 전시회에 참석한 미국인들은 모네의 그림을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거칠고 빠른 붓자국, 캔버스 위에서 날 것 그대로 번뜩이는 강렬한 빛과 색채는 매 순간 역동적으로 발전하던 미국의 증기기관차와 공장들의 에너지와 완벽하게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현대의 예술이다. 매끈하게 다듬어진 과거의 유령 같은 그림은 집어치워라. 모네의 그림에는 살아 움직이는 문명의 속도와 대자연의 생동감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 미국의 대부호들은 모네의 그림을 사들이기 위해 배지수표를 들이밀며 굶주린 사자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단돈 50프랑에도 팔리지 않아 땔감으로 쓰일 뻔했던 모네의 캔버스들이 뉴욕 시장에서는 수천 프랑, 수만 프랑을 호가하는 최고급 사치품으로 둔갑하여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미국인들의 광적인 모네 사냥 덕분에 화상 듀랑 류엘은 극적인 파산을 면했고 프랑스 지베르니의 농가에서 아이들의 구두 살 돈이 없어 피눈물을 흘리던 모네의 우체통에는 매일같이 거액의 현찰과 어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폭발적인 성공은 프랑스 화단에도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미국인들이 모네의 그림을 쓸어 담자 그제야 자존심 강한 프랑스의 부유층들도 우리가 위대한 자국의 천재를 몰라보았다 라며 뒤늦게 모네의 그림을 구하기 위해 지베르니로 마차를 몰았습니다. 지독한 굶주림 속에서 센강에 몸을 던졌던 무명 화가가 상업적 대성공을 거두며 전 세계 미술 시장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거장으로 우뚝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경제적 결핍이라는 쇠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린 모네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예술적 영지를 구축하는데 전 재산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거부주후가 된 예술가의 완벽주의적 광기가 지베르니의 고요한 땀 위에 거대한 우주를 창조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1890년, 늘 집세가 밀려 밤마다 도망치던 무명 화가는 마침내 자신이 새들어 살던 지베르니의 집과 주변 토지를 통째로 매입하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정원은 단순히 꽃을 가꾸는 취미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 대지 위에 직접 색채를 배합하는 거대한 살아있는 캔버스였습니다. 모네는 지베르니 정원을 가꾸는데 미친 과학자와 같은 결벽증적 완벽주의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발행되는 희귀 식물 도감을 모조리 섭렵했고 전 세계에서 기이한 꽃씨와 수생식물들을 비싼 돈을 주고 수입했습니다. 특히 당시 19세기 후반 유럽을 휩쓸던 일본 퉁물 열풍, 즉 자포니즘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던 모네는 정원 아래쪽의 땅을 추가로 매입하여 기어이 커다란 연못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못 위에 일본식 아치형 목조다리를 가설하고 연못 주변에는 버드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아이리스를 심어 완벽한 동양풍의 수변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연못 한가운데에는 훗날 그의 인생을 지배하게 될 영물, 수련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지상 낙원을 유지하기 위해 모네 밑에서 일하던 정원사들은 매일 아침 지옥 같은 노동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모네는 무려 6명의 전임 정원사를 고용했는데 그들에게 내려진 지시사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하고 기괴했습니다.
지베르니 농가 바로 옆으로는 인근 공장과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석탄 타는 매연과 먼지가 발생하여 정원의 꽃잎과 연못 위 수련 잎사귀 위로 마구 떨어졌죠. 완벽한 빛의 반사를 관찰해야 했던 모네에게 이 먼지들은 용납할 수 없는 예술적 방해물이었습니다. 정원사들은 잘 듣게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배를 타고 연못으로 나가서 수련 잎사귀 하나하나에 묻은 먼지와 기차 매연 그 흐름을 하얀 천으로 깨끗하게 닦아내도록 하라. 물방울이 잎사귀 위에서 완벽한 구형을 이루며 빛을 반사할 때까지 단 하나의 먼지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정원사들은 매일 새벽 뗏목을 타고 나가 허리를 숙인 채 수천 장에 달하는 수련잎을 닦아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네는 시시각각 변하는 꽃의 색채 조합을 확인하기 위해 정원사들에게 특정 구역의 꽃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당장 모두 뽑아내고 1시간 내로 보라색 튤립으로 전면 교체하라는 벼락 같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정원을 자신의 팔레트처럼 부리며 자연을 억지로 통제하려 했던 화가의 무시무시한 집착이었습니다. 주변 시골 주민들과의 갈등도 극에 달했습니다. 모네가 연못을 만들기 위해 인근 에프트강의 물줄기를 인위적으로 돌리려 하자 지역 농민들은 파리에서 온 미친 화가가 우리 농업용수를 오염시키고 수지를 망치고 있다 라며 도끼와 괭이를 들고 찾아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모네는 관청의 공무원들과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며 자신의 정원을 지켜냈습니다. 이처럼 지베르니의 아름다운 수련 연못은 평화로운 자연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막대한 자본과 정원사들의 피땀 어린 노동, 그리고 대지를 자신의 뜻대로 굴복시키려 했던 거장의 독선적인 원예학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우주였습니다. 모네는 이제 이 완벽하게 통제된 자신만의 요새 안에서 인류 미술사의 패러다임을 바꿀 가장 위대하고도 기괴한 사냥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간을 쪼개어 빛을 포착하는 연작이라는 미친 집착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모네의 성공은 단순한 부의 축적에 머물지 않고 빛을 포착하는 방식의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거부가 된 모네의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단 한 장의 캔버스에 영원히 가두어둘 것인가? 라는 미친 과학자와 같은 의문이었습니다. 그 집착의 정점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미술사의 패러다임을 바꾼 연작 시리즈였습니다. 모네의 연작 집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는 1890년대 초반에 진행된 건초 더미와 루앙 대성당 작업이었습니다. 모네는 지베르니 집 근처 들판에 쌓인 건초 더미를 바라보며 그것이 아침 햇살을 받을 때, 정오의 강렬한 태양 아래 있을 때, 그리고 해질녘의 붉은 그늘 속에 잠길 때마다 완전히 다른 사물로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변화를 완벽하게 기록하기 위해 한 번에 수십 개의 캔버스를 가방에 넣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들판에 이젤을 촘촘히 늘어놓고 해가 떠오르는 각도에 따라 붓을 쥐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에 빛을 그리다가 15분이 지나 빛의 각도가 바뀌면 그리던 캔버스를 내던지고 오전 9시 15분에 빛이 준비된 다음 캔버스로 옮겨가며 미친 듯이 붓을 휘둘렀습니다. 해는 단 1분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빛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사물의 형태는 껍데기일 뿐. 내가 진짜 그려야 하는 것은 그 사물과 내 눈 사이에 존재하는 시시각각 변하는 공기의 색깔이다. 유황 대성당 연작을 그릴 때는 그 집착이 극에 달했습니다. 모네는 성당 맞은편 옷가게 2층 방을 빌려 아침부터 밤까지 오직 성당 정면의 벽을 바라보며
수십 장의 그림을 동시에 그렸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단단한 성당벽이 아침 안개 속에서는 흐릿한 푸른빛의 액체처럼 보이다가 정오의 뙤약볕 아래서는 하얗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변하는 과정을 포착한 것이죠. 이때 모네는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와 시간 때문에 극심한 노이로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밤마다 성당 벽이 자신을 덮쳐 으스러뜨리는 끔찍한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네의 집착은 산업혁명이 가져온 19세기 프랑스의 시대적 배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기차의 발명으로 인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시차와 속도라는 개념을 온몸으로 감각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과거에는 마차를 타고 며칠이 걸리던 거리를 기차를 타고 몇 시간 만에 주파하게 되면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찰나의 순간으로 분절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모네는 젊은 시절 파리의 생 라자르 기차역을 그릴 때 역장을 찾아가 기차가 뿜어내는 매연의 빛깔을 포착해야 하니 당장 기차들을 정지시키고 석탄을 더 많이 떼서 매연을 뿜어내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만큼 문명의 속도와 빛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잘게 쪼개어 세상을 관찰했던 모네의 연작은 훗날 등장할 영화, 시네마토그래피의 프레임 개념을 수십 년이나 앞선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시간과 사투를 벌이며 자신의 온 영혼과 신경을 갈아넣던 이 위대한 화가에게 신은 예술가로서 감당하기 힘든 가장 잔인한 사형 선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과 빛을 사냥하며 서양 회화의 정점에 섰던 거장에게 마침내 운명은 가장 혹독하고 잔인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1912년 모네의 나이 72이 되던 해 그는 의사로부터 화가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시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병명은 두 눈의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지는 백내장이었습니다. 평생 하루에 수십 개비의 담배를 피워댔던 지독한 애연가 모네에게 의학계는 이 흡연 습관이 말년의 백내장을 극도로 악화시킨 주 원인 중 하나였다고 분석합니다. 화가에게 백내장은 단순히 앞이 흐려지는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수정체가 불투명해지면서 눈 속으로 들어오는 빛의 파장이 왜곡되기 시작한 것이죠. 백내장 초기, 모네의 눈에는 세상의 찬란한 푸른빛과 녹색이 가장 먼저 지워졌습니다. 대신 세상이 온통 칙칙한 노란색과 붉은색, 그리고 탁한 갈색의 그늘로 덮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미세한 파편들을 추적하던 사냥꾼에게 세상의 색깔이 왜곡되는 것은 영혼이 난도질 당하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공포였습니다. 모네는 지베르니의 서재에서 머리를 감싸주고 절규했습니다. 내 눈이 나를 배신했다. 붉은색은 더러운 진흙탕처럼 보이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연못의 푸른 수련들은 이제 죽은 잿빛으로만 보이는구나. 물감 튜브의 상표를 읽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팔레트 위에 놓인 물감의 순서와 위치를 외워서 그림을 그려야만 한다. 내 평생 빛을 쫓아왔건만 신은 왜 내게 이런 암흑을 선사한단 말인가. 실제로 이 시기 모네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 이전의 맑고 투명한 빛은 사라지고 온통 붉고 어두운 노란색의 거친 붓자국들이 화면을 거칠게 뒤덮고 있습니다. 그림 속 형태들은 완전히 뭉개져서 마치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불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훗날 안과 의사들과 미술사학자들이 모네가 쓰던 팔레트와 당시 그림을 정밀 분석한 결과 모네는 자신이 초록색을 칠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백내장으로 인한 황시증 때문에 캔버스의 짙은 갈색과 붉은 물감을 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23년
실명 위기에 몰린 모네는 3번에 걸친 가혹한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낙후된 의학기술로 진행된 수술의 결과는 참담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한쪽 눈의 수정체를 완전히 적출하자 이번에는 세상이 온통 시퍼런 청색증에 걸린 것처럼 푸르고 보라색으로만 보이는 지옥이 펼쳐진 것입니다. 수정체가 자외선을 걸러주지 못해 발생한 광학적 재앙이었습니다. 절망과 분노에 휩싸인 모네는 발작을 일으키며 자신이 수술 후에 그린 말년의 수련 그림들을 구두발로 밟고 찢어 발겼습니다. 의사놈들이 내 눈을 완벽하게 망쳐놓았다 라며 캔버스를 불태우는 거장의 모습은 광기서린 고독한 야수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암흑과 왜곡된 오색 빛깔의 지옥 속에서 모네는 마침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형태를 완전히 잃어버린 눈. 그러나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화가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태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물 위의 우주를 창조하기 위한 마지막 사투를 준비합니다. 눈이 멀어가는 절망 속에서 온몸을 떨던 모네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치가이자 호랑이 총리라 불렸던 조르주 클레망소였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젊은 시절 기성화단에 반대하며 싸우던 청년기부터 시작되어 평생을 이어온 눈물겨운 우정이었습니다. 클레망소는 모네의 천재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고 모네가 백내장으로 붓을 꺾으려 할 때마다 매섭게 호통을 치며 그를 다그쳤던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1914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비극인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독일군이 파리 턱 밑까지 진격해오자 지베르니 마을의 주민들은 모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대포 소리가 지베르니의 화실 유리창을 격렬하게 흔들었지만 74살의 노장 모네는 피난을 거부하고 캔버스 앞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독일군 놈들이 내 정원을 짓밟고 나를 죽일지언정 나는 이 화실을 떠나지 않겠다. 젊은이들이 전선에서 총을 들고 조국을 지킨다면 나는 이 화실에서 붓을 들고 빛을 지켜내겠다. 전쟁의 공포와 백내장의 고통 속에서 모네가 매일같이 매달린 작업이 바로 프랑스 정부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거대한 대작, 수련 연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던 1918년, 프랑스를 승리로 이끈 총리 클레망소가 지베르니의 화실을 방문했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조국 국민들의 영혼을 치유할 강력한 문화적 상징물이 필요했던 클레망소는 모네가 그린 거대한 수련 그림들을 보는 순간 압도적인 감동을 느꼈습니다. 클레망소는 총리라는 권력을 총동원하여 파리 중심가에 위치한 오랑주리 미술관을 오직 모네의 수련 연장만을 위한 전용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파격적인 국가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크로드, 자네의 수련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네. 이 전쟁 속에서 상처받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선사할 거대한 우주야. 눈이 흐려진다고 낙담하지 말게. 자네의 손끝에는 자연의 신이 깃들어 있으니 끝까지 살아서 이 위대한 약속을 완성해주게. 클레망소의 전폭적인 지원과 동료 덕분에 모네는 다시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랑주리 미술관의 수련 전시실은 모네의 요구에 따라 사방이 완만한 곡면벽으로 설계되었고 천장에서는 자연광이 그대로 쏟아져 내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관람객이 전시실 한가운데 서면 마치 지베르니 연못 위에 둥둥 떠서 시시각각 변하는 수령과 물 위에 비친 하늘의 우주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려는 화가의 치밀한 전시학적 계산이었습니다. 정치가와 화가의 위대한 연대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예술의 숭고한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호랑이 총리가 안겨준 조국에 대한 책임감과 우정이라는 강력한 줄등불을 쥔 채 눈이 먼 거장은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았던 마지막 마스터피스를 완성하기 위해 붓끝에 혼을 실었습니다. 오랑주리 미술관의 거대한 대작을 완성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던 모네 말년은 화려한 명성과 달리 지독한 고독과 뼈아픈 사별의 연속이었습니다. 돈과 명예는 세상의 정점에 달했으나 그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소중한 이들은 모네를 홀로 남겨둔 채 차례로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1911년 모네의 처절한 가난 속에서 배가족을 8명이나 키워내며 두 번째 아내가 되어주었던 알리스 오슈데가 오랜 지병 끝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 카미우를 떠나보는 죄책감 속에서 살던 모네에게 알리스의 죽음은 그의 정신적 지탱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가혹한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운명의 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14년에는 모네의 분신이자 자신의 젊은 시절 가난을 온몸으로 함께 겪으며 자라난 큰아들 장모네마저 37이라는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베르니의 그 넓고 화려한 정원 안에 홀로 남겨진 80살의 노아가는 깊은 밤이 되면 텅 빈 대저택의 복도를 걸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문도 버리고 배고픔도 견디며 오직 빛을 사냥하기 위해 평생을 달려왔건만 정작 그의 손에 남은 것은 눈물로 얼룩진 기억들과 눈이 멀어가는 육체의 감옥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모네가 절망 속에서 완전히 은둔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고독의 순간, 거장을 다시 캔버스 앞으로 이끈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를 평생 괴롭혔던 붓이었습니다. 내게 남은 유일한 구원은 이 차가운 나무 붓대뿐이구나. 내 아내도 가고, 내 자식도 가고, 내 눈마저 희미해졌지만 내 손끝엔 여전히 지베르니 연못 위에 흐르던 그 찬란한 빛의 기억을 기억하고 있다. 죽음이 내 목덜미를 움켜쥐는 그 순간까지 나는 캔버스 위에 내 영혼의 빛을 쏟아붓겠다. 모네는 돋보기를 여러 개 겹쳐 만든 특수 안경을 쓰고 물감 튜브의 색깔을 코로 맡아가며 거대한 캔버스 위로 돌진을 십니다. 이 시기 그가 그린 수련들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맑고 예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장의 슬픔과 고독,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한데 엉겨붙어 요동치는 거대한 에너지의 덩어리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12시간씩 서서 작업하느라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손가락 관절이 뒤틀리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결코 붓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노화가에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단순한 예술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운명을 향해 나는 아직 살아있다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마지막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지독한 고독 속에서 홀로 타오르던 거장의 마지막 불꽃은 인류 미술사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위대한 유산을 남긴 채 서서히 그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1926년 12월 5일 프랑스 지베르니의 대저택 침실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빛의 사냥꾼이었던 클로드 모네가 86의 나이로 마침내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그의 임종을 지킨 것은 평생의 영혼의 동반자였던 조르주 클레망소 총리였습니다. 거장의 장례식 날, 그의 위대한 예술적 신념을 보여주는 뭉클하고도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전통에 따라 모네의 영관 위를 덮기 위해 칙칙하고 어두운 검은색 상복천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장내 위원들이 그 검은 천을 모네의 시신 위로 덮으려는 순간 이를 지켜보던 총리 클레망소가 격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클레망소는 단숨에 검은 천을 거칠게 찢어발겨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피어있던 화려한 수련과 꽃무늬가 수놓아진 화사한 오색 빛깔의 천을 가져와 모네의 몸 위로 덮어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되네. 모네에게 검은색이란 없네. 검은색은 모네의 색이 아니야. 그는 평생 어둠을 거부하고 세상의 가장 찬란한 빛만을 쫓았던 상해란 말일세. 클레망소의 외침대로 모네는 평생 자신의 팔레트에서 검은색 물감을 완전히 추방해버린 화가였습니다. 주류 미술계가 사물의 어둠을 표현하기 위해 당연하게 쓰던 검은색을 거부하고 모네는 어둠조차도 파란색, 보라색, 짙은 초록색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빛의 그늘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어두운 바닥인 비참한 가난과 아내의 인종 속에서도 끝내 검은색 절망에 무릎 꿇지 않고 찬란한 빛을 건져 올렸던 그의 인생 그 자체와 완벽히 닮아있는 일화였습니다. 모네가 세상에 남긴 진짜 유산은 단순히 아름다운 수련 그림 몇 잔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백내장으로 눈이 멀어가며 형체를 모두 지워버리고 오직 색채와 빛의 거친 에너지만으로 채워 넣은 거대한 수련 연작들은 훗날 잭슨 폴록이나 마크, 묘스코 같은 20세기 현대미술의 문을 열어젖힌 추상 표현주의의 거대한 시초가 되었습니다. 사물의 형태라는 단단한 껍데기를 부수고 인간의 눈과 영혼이 느끼는 순수한 감각의 세계를 해방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난 클로드 모네의 삶은 어떠셨나요? 그는 평생 가난에 쫓겨 생강에 몸을 던져야 했고 아내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색채를 관찰해야 했던 저주받은 운명의 사내였습니다. 말년에는 눈이 멀어가는 화가 최고의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잔인한 어둠 속에서도 결코 검은색 물감을 칠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가장 깊은 골방 안에서도 창문을 열어 흐르는 빛을 보았고 뒤틀린 손으로 끝까지 붓을 쥐어 기어이 물 위의 거대한 우주를 완성해냈습니다. 오늘날 각자의 가난과 고독, 그리고 희미해져가는 미래라는 암흑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신 선배님들께 거장 모네의 삶이 나직하게 위로를 건넵니다. 우리 인생의 팔레트에서도 검은색 절망 따위는 과감히 지워버리자고 말이죠. 아무리 짙은 그늘이 우리를 덮쳐올지라도 그것은 빛이 존재한다는 역설적인 증거일 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네가 쏘아올린 찬란한 지베르니의 빛 한 줄기가 따뜻하게 피어나길 소망합니다.